네, 안녕하세요. 민사법 플러스의 김동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정 허위 표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실 뭐 민총에서 중요한 주제를 뽑아봐라 그러면 뭐 5가지 중에 하나, 3가지 중에 하나 뭐 이 정도 들어갈 정도로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제 뭐 교재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흠인 의사표시 같은 경우나 뭐 하자인 의사표시 이런 경우에 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 대한 서술이 관례적으로 이제 통정 허위 표시에서 서술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정 허위 표시 자체도 중요하지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 어떻게 보면 뭐 대표격으로 배우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이것도 한번 개념을 알아볼까요? 예, 통정 허위 표시는 기본적으로 그 허위 표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비진이 의사 표시에 더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해요. 통정이 있다. 그러니까 비진이 의사 표시는 효과 의사에 대응하는 내심 효과 의사가 결여된 그런 의사 표시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 상대편이 알면 무효가 되죠. 근데 이거에 더해서 그 의사 표시 행위 자체가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법률 행위의 상대방과 통정한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통정은 흔히 쓰이는 말은 아니고 우리말로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뭐 합의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하기로 대표적으로 이런 예가 뭐가 있을까요? 갑이 이 사업을 하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러 그 채권자들한테 실날릴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자신의 부동산 X를 이걸 그대로 있으면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걸 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넘겨줘야겠다. 명의만. 그래서 아는 동생 을에게 이 X 부동산을 형식적으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등기를 이전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정말 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허위 표시죠. 허위 표시인데 이 매매 계약에서는 이 갑과 을이 서로 소유권 이전하겠다, 이전받겠다라는 효과사가 없죠. 효과사가 없는 경우에요. 그리고 더해서 이 효과사가 없는 법률행위의 외관을 창출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 갑을이 모두 합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통정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그 통정의 허위의 의사표시가 되겠습니다. 음, 이게 이거와 이제 구별해야 될 개념상으로는 교과서에 나오는 게 은닉행위라는 게 있거든요. 은닉행위. 은닉행위. 이건 뭐냐면 이 허위 표시 안에 그 안에 법률행위가 진위가 있는 법률행위가 있는 경우예요. 이거는 효과사가 있는 법률행위가 있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갑이 X 부동산을 이 을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뭐 세금이나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형식적으로는 매매 계약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법률행위 전체 중에 이 매매 계약은 앞에서 본 통증허위 표시로 무효인데 이 증여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요거는 숨겨져 있는 은닉행위로서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이런 허위 표시 안에 어떤 계약이 숨겨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은닉행위라고 하면서 그 은닉행위는 유효할 수 있다.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법률행위의 유무효 자체가 나온다기보다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자체가 무효라기보다는 어, 제3자 보호 규정에서 어떻게 되냐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해요. 그리고 효과를 좀 살펴보면 민법 108조에 그 규정이 있죠. 상대방과 통정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1항이고요. 민법 108조 1항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효과가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근데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항에서 뭐 이 전항의 무효는 이러한 무효는 통칭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대항하지 못한다. 곧 제3자에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선이라면 유효하다는 거죠.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른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 그 107조에서도 선의의 보호 규정이 있었고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었고 또 그 외에도 그 우리가 뒤에 있는 뭐 차고나 뒤에 있는 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모두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모든 제3자 보호 규정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통정의 허위 표시의 제3자 보호 규정에 준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시험은 사실은 이제 여기 쪽에서 판례도 많이 있고 해서 이쪽에서 더 많이 나와요. 사실은 이것만 알아두면 거의 뭐 더 할 건 없다시피 한데 기본적으로 그 이 통정한 허위 표시가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 그 자체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허위 의사표시에 해당해서 무효다. 요 말이 등장한 다음에 항상 그 다음에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논해야 돼요. 가끔 요거를 빼먹고 이걸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게 전제가 돼야지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조항 그 민법 제 108조에서도 전항의 무효라고 했어요. 전항의 무효. 그러니까 이 항을 보시면 전항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의 전제는 요건이 된 전제는 허위 의사표시에 해당돼서 무효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쓸 때도 항상 한 줄이라도 이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는 이러저러해서 민법 108조 1항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 이 말을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예, 이걸 쓰느냐 안 쓰느냐 차이가 상당히 배점이나 인상에 많은 걸 좌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이라이트로 배울 부분이 이 선의의 제3자가 뭐냐가 가장 중요하죠. 선의의 제3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 제3자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첫째, 요건이 세 개인데 허위 표시의 당사자 및 우리가 이제 그 상속인이나 이제 합병했을 때 그런 관계를 포괄승계인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피상속인이나 합병하는 회사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그 지위 자체가 그대로 이전되기 때문에 포괄승계인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포괄승계인이라고 하는데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이
아니라 외의 자로서 이 사람 빼고 당사자나 그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의 상속인 이런 사람들 허위 표시로 형성된 법률 관계를 토대로 해야 돼요. 형성된 이 외형을 토대로 세 번째가 가장 이제 이 헌의 제3자 규정의 하이라이트인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입니다. 맺은 자. 이 지금 제가 이제 여기 넘버링해서 이렇게 세 개 쓴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케이스 같은 경우에 답안지 쓸 때 반드시 써줘야 되는 문구 중에 하나예요. 이 문구는 어떤 케이스가 지금 이 뒤에 하는 이제 판례 사안 그 어디에서도 꼭 반드시 써줘야 될 문구입니다. 뭐 케이스를 직접 보면서 이제 이해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우리 직접 한 번씩 예를 들어보면 먼저 이런 케이스가 있죠. 갑이 실제로 이제 판례가 이런 케이스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뭐 구상권이나 보증계약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지금 좀 단순화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채권자 이 사람이 채무자인데 의무를 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보증계약 쪽을 할 건데 보증계약이 나면 이게 1차적인 그 채무를 진다는 의미에서 주채무자라고 그래요. 주채무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르고 이 갑을 사이에 의리지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있는데 뭐 일상적으로 따지면 뭐 갑이 은행일 수도 있죠. 대체적으로 은행인 경우가 많은데 어, 지금 이 의리지는 채무에 대해서 이 병이 이 채권자 보증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판례 사안은 이거보다 더 복잡해요. 그거 실제 판례 사안은 구상 보증이어서 더 복잡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증계약을 완전히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설명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좀 사례를 더 단순하게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아마 민법 총칙 단계에서 케이스가 나오면 아마 이 정도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사실은 실제 채무를 지는 게 아니라 이게 허위 표시인 경우, 허위 표시에 해당되는 경우, 그러면 이 병이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 앞에 설명드린 요 세 가지 요건 중에 어디에 가장 문제가 될까요? 이게 사실은 민총 그 시험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이 케이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보증계약에 대한 어느 일반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법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아직 보증계약을 배우지 않았는데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뭐 그걸 위해서 간략히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보증계약은 이 주채무에 대해서 부정성이 있거든요. 부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의존하는 성격이 있다는 건데 주채무가 뭐 무효라거나 취소되거나 혹은 변제로 소멸하게 되면은 보증계약도 같이 운명을 같이 해서 무효나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해 보면 형식적으로 보면은 요 갑과 을의 그 채무가 이 허위 표시는 효과가 뭐죠? 무효니까 이 부정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 병과 갑과의 이
보증계약도 무효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증계약에 의해서 이 사람에게 변제를 했다, 먼저 변제를 했다 그러면 이 병은 자기 채무를 갚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주채무자 을에게 구상권이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구상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네 돈 대신 갚아줬으니까 너 그 돈 내놔라. 이게 이제 구상권이에요. 구상권인데, 이 허위 표시에 따라서 이, 이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고 그러면, 이 부종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갑과 병의 이 채무도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무효가 갑과 병 사이에 보증계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보증계약이 유효해야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이 구상권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제로 요거를 무효로 보고 갑과 병 사이의 보증계약이 무효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버리면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구상권과 관련해서 갑과 을의 무효가 허위 표시로 인한 무효가 병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봐줘서 병은 곧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된다는 거죠. 유효로 봐줘야 될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제 좀 뭐 대비까지는 아닌데,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례가 뭐냐면, 갑이 자신의 엑스토지를 이 병에게 가등기 담보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담보를 설정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가등기 담보를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아까 설명드린 뭐 빚쟁이들에게 쫓겨서 이런 때 이렇게 변제를 해야 될 운명에 처했으니까 이 X 부동산을 지켜야겠다는 신념으로 이거를 을에게 이 명의를 옮겨놨어요. 뭘 통해서? 이 허위 표시, 매매 계약이라는 허위 표시를 통해서 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걸 약속했잖아요. 병에게 이 X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을과 병이 계약을 체결해서 가등기 담보를 설정했어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매매 계약이 허위 표시라고 하면은 이 병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될까요? 병이 선의의 제3자에게 해당될까요? 답은 아닙니다. 왜? 그러니까 이 갑과 을의 법률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실질적인 이해관계, 실적인 원인에 의한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병은 이미 이전에 이 매매 계약이 있기 전에 누구와 이해관계를 맺었죠? 이 갑하고 이미 가등기의 설정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의 법률 관계를 토대로 맺은 게 아니라 이미 갑과 가등기 담보 약정을 체결했고, 요거는 형식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을과 병 사이에 실질적인 원인이 없다라는 판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실질적인 원인이 없기 때문에 이 병은 선의의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봐서 병은 가등기 담보를 의 취득을 민법 108조 2항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물권법에서 배우는 건데, 여기서 이걸 쓰면 안 되겠네. 비교가 아니니까. 추가
추가로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사실은 병은 그래도 가등기 담보를 취득한다가 답입니다. 왜? 다른 원리에 의해서. 이거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이론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이 병, 어차피 병에게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 나중에 이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이론 물권법조에 가면 제가 자세히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 법리는 어, 어차피 해줄 거 그냥 유효하다고 보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병은 갑과 이 갑과 의 사이에 이게 무효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 사람한테 등기가 돌아가겠죠. 그러면 다시 X 부동산에 대해서 병은 약속한 대로 병에게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 있냐 이거죠. 왜? 이미 돼 있으니까 등기가. 그러면 그냥 이걸 유효로 보자. 이게 이제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민법 108조 2항에 따라서 대항할 수 있는 선의의 제3자는 아니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이론에 따라서 굳이 갑에게 등기가 갔다가 다시 병에게 올 필요 없이 그냥 유효로 봐주자라고 봐서, 그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병은 유효한 가등기 담보를 취득한다가 정답이에요. 예, 이것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이게 사법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중간기말고사에도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관해서도 문제로 나올 수 있고, 물권법에서 나올 수도 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서 할 게 사실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좀 헷갈릴 만한 것들만 하나 더 해보면, 우리가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채무자가 있잖아요. 뭐 갑이 있고 을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돈을 줘야 되는 채무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채권자고, 그러니까 을과 병 사이에 이 채권 양도가 일어났는데, 요게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인 경우에, 이 지금 채권 양도 기약에 기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하고 있는 케이스,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사실은 이 사람이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와 변제를 해버린 경우와 좀 나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변제를 하지 않은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바가 없다고 볼 수 있죠. 아직 이 병에게 채권이 넘어갔는데 이 사람이 그걸 모르고 그 변제를 해버렸다 그러면 좀 사정이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변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 이게 무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변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 원래 맞는 채권자인 을에게 그냥 변제를 하면 이 법률관계 해결되기 되기 때문에 굳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변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갑이 이 을에게 병에게서 채권이 양도돼서 내가 채권자다라고 해서 채권자임을 주장해서 갑에게 그 변제를 요청한 이행의 청구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변제까지 했다. 첫째, 변제를 한 경우,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변제를 해버리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그 채무자로서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효과 부분에서 이때 이해관계가 생기거든요. 아까 그 보증 채무자 유사하게 이해관계가 있어요. 이
병에게 채권이 넘어간 거에 효력으로 인정해야 될 이해관계가 생겨버리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게 제3자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이때는 아직 이해관계가 없죠.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허위 표시 이미 밝혀졌다면 진정한 채권자인 을에게 변제를 하면 끝날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닙니다. 좀 주의해서 이걸 좀 주의해서 알아주시기 바래요. 기본적으로는 뭐 이거 말고도 사실은 판례들이 엄청 많은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는 그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보호규정에서 이 제3자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을이 통정에 표시했다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제3자는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건너간 사람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이 사람이 악의인 경우 이 사람이 선이라 그러면 이 사람도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된다고 봤어요. 포함한다. 뭐 거래 안전을 위하는 이 선의의 제3자의 취지에 놓고 보면 사실은 너무 당연한 판례죠. 사실 너무 당연한 판례인데 뭐 실제 사례는 이제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 이 각각의 저당권 설정 계약을 허위로 했는데 이걸 가지고 그 별도로 그 이걸 해서 저당권 자체도 물건뿐만 아니라 전세권 등도 할 수 있거든요. 전세권을 허위로 설정하고 이 사람이 이걸 토대로 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 사람이 요 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사례인데 뭐 이 세세하게 이제 전세권이 뭐니 이런 얘기는 나중에 정확히 이 해당 부분 파트에 가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알 테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악이기 때문에 선의 제3자가 안 되죠. 악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선이고 엄밀히 따지면은 갑과 을 다음에 이해관계 맺은 자이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라 제사자인데 네 번째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요 제3자 보호규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판례 워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상대로 해서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 외에도 직접 이 병이 직접 이해관계를 하잖아요.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외에도 그 법률상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이 법률상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뭐 똑같죠. 가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이 자체를 뭐 이해하기 어렵진 않은데 이게 뭐 판례를 그 답안지 현출할 때는 워딩을 뭐를 써야 될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판례를 문구를 좀 잘 외워두셔서 전세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를 상대로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외에도 그 법률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위 전세권 설정 계약에서 형성된 법률 관계와 새로 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조금 뭐 좀 이 제3자 보호규정하고 관련이 있는 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넘어가는데, 체결하고 이, 이 관계에서 이 병으로 넘어간 게, 어, 이 매매계약에서 이 사람한테 등기가 바로 넘어간 게 아니라 가등기가 넘어간 거였어. 가등기. 가등기는 뭐 나중에 여러분 가등기 공부하실 때 물권법 넘어가면 자세히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요 가가 가짜 등기란 뜻이 아니라 이게 그 물권 변동의 순위를 보존하는 다는 의미의 모든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가짜가 나오면은 그렇게 가짜라는 의미로 연결시키시면 안 되고 그 순위에 있어서만큼은 뒤에 있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시켜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을 명의로 이 매매계약을 토대로 가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직 가등기인 상태이기 때문에 을에게 소유권 이전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갑이 이 정에게 이걸 등기를 이전시켜 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거 매매 계약은 유효고 요거는 무효죠. 매매를 했는데 요거는 통정이라서 무효입니다. 무효. 요 둘 사이에는 무효고 요 둘 사이에는 유효해요. 그런데 이 가등기를 토대로 지금 이게 첫 번째로 이루어졌고 이게 두 번째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누가 소유자죠? 이거는 가등기만 이루어진 상태고 이건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정의 소유자가 맞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가등기에 기해서 요거를 말소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다시 요거를 병에게 매매계약으로 팔아먹었어요. 이러면 이 사람에게 등기가 가 있죠. 이럴 때 이 병은 첫째, 병은 이 통정허위 표시의 선의의 제3자인가요? 제3자 맞죠? 왜? 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를 무효였고 이 을로 넘어간 법률관계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이거의 이해관계 지금 이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의 이 통정허위 표시라는 점에 대해서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정과 이제 이 선의의 제3자인 병과의 법적 주의가 충돌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 자기는 허위표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 보호구정에 따른 그 유효를 자기한테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그랬냐면 판례가 이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은 당사자뿐만이 아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정도 포함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민법 108조 2항의 선의 제3자 보호구정은 거래 안전을 중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지위는 이 허위표시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못 건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서는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정은 여기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뭐 하나하나 케이스들을 봤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답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판례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숙지하시면서 왜 이렇게 봤는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몇 가지 대표적인 판례를 했지만 이것 말고도 판례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사실은 다 하기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마무리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시거나 사례를 푸실 때 그때 이제 한 번 더 보시면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해되실 거예요. 예, 오늘은
필기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